내 말에 그는 감동한 얼굴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우리의 손길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미래를 꿈꾸며 매일 설레었다. 며칠 뒤 우리는 웨딩 드레스를 고르러 갔다. 순백의 드레스들이 즐비한 곳에서 나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서연아, 이걸 한번 입어봐. 민준 씨가 골라준 것은 화려하진 않지만 어깨 라인이 우아하게 드러나는 심플한 디자인의 드레스였다. 내가 커튼을 열고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왜 울어요, 민준 씨? 너무 예뻐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신부라서.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가 골라준 드레스. 오늘 내가 입고 있는 바로 이 드레스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해 주었던 이 옷이 지금은 나를 옥죄는 수위처럼 느껴졌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저녁,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 신혼집에서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다. 아직 가구가 다 들어오지 않아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지만 그 어떤 레스토랑보다 근사했다. 이제 정말 실감이 난다. 여기서 당신이랑 아침을 맞고 저녁을 함께 보내겠지? 민준 씨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아이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자, 서연아.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절대 고생 안 시킬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등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 진심 어린 약속들,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들, 그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의 눈빛, 말투, 행동, 그 어느 것에서도 거짓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에 지금의 이 배신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 우리의 사랑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수없이 되뇌어 보아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사랑은 그렇게 예고 없이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끝날 수 있는 것이었을까? 우리의 3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그렸던 수많은 미래가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이었을까?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내 앞에 무릎 꿇은 남자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동요가 없었고 마치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실행하는 사람처럼 침착했다. 그의 존재가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유일한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었다. 나는 메마른 입술을 겨우 열어 물었다.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결혼식 당일의 아침은 눈부신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마치 온 세상이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다. 서연아, 일어났니? 어서 서둘러야지.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기분 좋은 흥분이 묻어났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활짝 기지개를 켰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행복감으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오늘 나는 최민준의 아내가 된다. 그의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메이크업 샵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분주한 손길에 나는 천천히 신부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연신 눈가를 훔쳤다. 우리 딸, 이렇게 예쁜 걸 누가 데려가나 했더니 민준 서방이라서 엄마는 마음이 놓여. 둘이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야 한다. 엄마, 울지 마. 좋은 날이잖아. 나는 애써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지만 내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아빠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 내 모습을 보면 늘 무뚝뚝하시던 아빠도 우실까.
민준 씨는 어떤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벅차올랐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마치 동화 속 공주님이 된 것 같았다. 친구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졌다. 하객들은 대부분 도착했고 식장 안은 기분 좋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되도록 민준 씨가 도착하지 않았다. 신랑이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웨딩 플래너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조금씩 불안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서도 작은 불안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오는 길에 차가 막히나?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나는 애써 나쁜 생각들을 지워냈다.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사랑 민준 씨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짧은 문장이었다. 그 흔한 이모티콘 하나 없는 지독히도 건조하고 차가운 문장이었다. 나는 내가 무슨 글자를 읽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눈을 깜빡이고 다시 화면을 보았다.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모처럼 내 망막에 박혀 있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음과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마치 내 심장처럼.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 표정을 살피던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숨을 어떻게 쉬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건 농담일 거야. 누군가의 끔찍한 장난일 거야. 민준 씨가 이럴 리 없어. 어젯밤에도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속삭여주던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신부 대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웅성거리던 친구들의 목소리도 바쁘게 움직이던 스태프들의 발걸음도 모두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동정, 당혹감,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그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나를 찔렀다. 아빠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들어오셨다. 민준이, 연락이 안 된다. 집에도 없고 부모님도 연락이 안 된단다. 그 말을 끝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의 흐느낌 소리, 수군거리는 하객들의 목소리, 웨딩 플래너의 난처한 사과.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내 머릿속을 헤집었다. 나는 완벽하게 꾸며진 인형처럼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결국 예식은 취소되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축복으로 가득 찼어야 할 공간은 이제 동정과 험담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처참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끌벅적했던 대기실에 마침내 정적이 찾아왔다. 텅 빈 공간에 나 홀로 남겨졌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완벽한 신부의 모습을 한 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이 숨막히는 드레스도, 머리에 쓴 티아라도 모두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의 만류하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마주한 것은 텅 빈 예식장이었다. 아무도 없는 싸늘한 침묵만이 가득한 공간. 나는 그 거대한 공간의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다. 내 인생이 바로 이 예식장처럼 한순간에 텅 비어버렸다. 바로 그때 홀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모든 비극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무심하고 차가운 얼굴의 남자였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남자는 정확히 들은 듯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섰다. 큰 키 때문에 그의 그림자가 속절없이 무너진 나를 전부 뒤덮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다. 나는 멍하니 그 희고 깨끗한 손수건을 바라볼 뿐 받아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잠시 기다리다 이내 손수건을 거두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갑고 무감정했다. 내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최민준 씨와는 아주 좋지 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두죠. 최민준. 그 이름이 낯선 남자의 입에서 나오자 나는 비로소 현실감을 되찾았다.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이 아파왔다. 민준 씨를 아세요? 알다 뿐이겠습니까? 강지우는 희미한 냉소를 머금었다. 그 미소는 잔인할 정도로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뱀처럼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최민준 씨가 왜 오늘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의 반응을 살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기를. 최민준 씨는 지금쯤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겁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외동딸과 함께. 태양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윙 울렸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 직원에게는 하늘 위의 존재 같은 대기업이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 중 하나이기도 했다. 강지우는 내 혼란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설명을 이었다. 그들의 약혼 기사는 아마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겠죠. 한서연 씨와의 결혼식은 처음부터 버릴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태양그룹과의 연결고리가 확실해지는 순간 당신은 버려지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계획. 그 한 단어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이것은 단순한 변심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잔인한 기망흑이었다. 민준 씨의 그 다정한 눈빛, 사랑한다는 속삭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이용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말인가? 허수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 대신 웃음이 나왔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웃었다. 강지훈은 내가 진정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웃음이 멎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과 함께 지독한 분노였다. 나를 철저히 짓밟고 자신들의 행복을 쌓아 올린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증오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기에 내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는 것인가?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직설적이었다. 당신을 비참하게 만든 그들에게 당신이 받은 것과 똑같은 절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으냐는 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나와 결혼하면 됩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괴해서 이제는 헛것이 들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감정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강지훈이 다시 벨벳 상자를 열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제2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고 태양그룹 회장에게는 아주 특별한 축하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귀한 사위가 결혼식 당일 다른 여자에게 파혼당하고 그 파혼한 여자가 경쟁사 제2그룹의 며느리가 되는 그림. 아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복수와 사업을 위해 나를 이용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민준 씨가 나를 이용했던 것과 똑같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솔직함이 이 미친 상황에 유일한 질서를 부여하는 듯했다. 당신에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한서연 씨. 이대로 주저앉아 세상의 동정을 받으며 평생을 피해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당신을 배신한 자들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들을 내려다볼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는 내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내 부케를 보았다. 한때 내 행복의 상징이었던 하얀 장미는 이미 군데군데 시들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내 사랑도 내 미래도 저 꽃처럼 짓밟히고 시들어 버렸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텅 빈 나 자신이 비치고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내 대답에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그는 내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민준 씨가 주었던 작은 반지를 빼내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까 보여주었던 거대하고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네 번째 손가락을 감쌌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닌 복수를 위한 계약의 족쇄였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강지훈이 선언했다. 나는 대답 대신 차갑게 빛나는 반지를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다. 내 인생의 이 막은 이렇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공허한 무대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차는 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곳으로 향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해 보이는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서 내렸을 때 내 앞에는 거대한 현관문이 나타났다. 강지훈이 지문을 인식하자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 아니었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나 가구 잡지의 화보 속에나 나올 법한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내가 살던 옹기종기 가구를 채워 넣었던 작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다. 앞으로 당신이 지낼 곳입니다. 강지훈은 아무런 감흥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서며 내게 따라오라는 듯 고갯짓했다. 나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 여전히 넋을 잃고 그를 따랐다. 그의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은 거대하고 또 끔찍하게 고요했다. 그는 긴 복도를 지나 한쪽 방문을 열었다.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필요한 건 대부분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오 여사에게 말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올 겁니다. 방 안 역시 내가 평생 써도 다 못 채울 만큼 넓었다. 방 한쪽에는 거대한 드레스룸이, 다른 한쪽에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내 서재는 복도 끝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외의 공간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그럼 쉬도록. 그것이 끝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보이는 다른 쪽 문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웨딩드레스가 불편하게 몸을 조여왔다. 나는 힘겹게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고 그것을 바닥에 벗어 던졌다. 한때 내 행복의 정점이었던 순백의 첫 뭉치는 이제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보였다. 욕실에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지워내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았다.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이 낯선 남자와의 기묘한 계약. 그 모든 것이 피부에 새겨진 낙인처럼 선명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너무 넓고 푹신한 침대는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느껴졌다. 통유리창 너머의 도시 불빛들은 잠들지 말라고, 너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다음 날부터 아내로서의 내 삶, 혹은 황금 세장 속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 여사라고 불리는 중년의 가사도우미가 정갈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느껴졌다. 나는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꾸역꾸역 음식을 넘겼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나보다 항상 일찍 나갔고 내가 잠들기 직전에야 들어왔다.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어쩌다 마주쳐도 가벼운 목례나 형식적인 인사말이 전부였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삶을 살았고 나는 그의 삶에 잠시 들어와 있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거대한 집 안에서 보냈다. 회사는 결혼을 핑계로 이미 그만둔 상태였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다. 친구들의 연락도, 가족들의 연락도 모두 피했다. 그들의 위로가 지금의 내게는 더 큰 비참함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나는 집 안을 하염없이 돌아다녔다. 그의 서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거실에는 이름 모를 화가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장식장에는 내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고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그에게 이 집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또 다른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무의식적으로 스케치북에 가구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다. 디자이너로서의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연필을 잡는 것은 오랜 습관이었다. 한참을 몰두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던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고 있었고 나는 당황해서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며칠 뒤 내 방 책상 위에 전문가용 고급 스케치 도구 세트가 놓여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다. 오 여사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회장님이 시키신 일이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강지훈은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그런 행동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나를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했지만 아주 가끔씩 이렇게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내가 한식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침 식사는 늘 한식으로 차려졌다.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을 눈치챈 것인지 거실의 온도는 항상 내게 맞게 따뜻하게 조절되었다. 그는 벽처럼 느껴졌지만 그 벽 너머에 아주 작은 온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는 또 다른 절망을 낳을 뿐이니까.
나는 그저 이 계약이 끝나는 1년 뒤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날 밤도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아래 사람들은 사랑하고 웃고 싸우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하지만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나는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외딴 섬이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복수였을까? 아니면 단지 더 깊고 화려한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에 불과했을까? 정답을 알 수 없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유령처럼 지낸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외출 준비를 하던 강지훈이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어왔다. 오늘 저녁 제2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준비해둬요. 오곱 시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계약서에 명시된 아내의 의무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가 나가고 난 뒤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오늘 밤 나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에 나서야 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스타일리스트와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집으로 닥쳤다. 그들은 나를 마네킹처럼 다루며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혔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다.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준비 다 됐습니까? 강지훈이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드물게도 아주 잠깐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자기 팔을 내밀었다. 내가 머뭇거리자 그는 재촉하듯 턱짓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단단한 팔에 내 손을 얹었다. 그의 천이 드레스 위로도 느껴지는 듯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모여 있었다. 강지훈이 나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다. 나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에 저절로 등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강 대표 옆에 저렇게 붙어 있는 걸 보니 보통 관계는 아닌가 본데? 어디 집안 연계라는 소문도 없고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온 건가? 작은 속삭임들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내 귀에 박혔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강지훈의 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입꼬리는 경련을 일으켰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졌다. 그는 내 긴장을 눈치챘는지 내 허리를 감싼 팔에 살짝 힘을 주었다. 고개 들어요. 당신은 이제 제이그룹의 안주인이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위기는 곧 찾아왔다. 잠시 강지훈이 다른 기업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한 중년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 아는 체를 했다. 그녀는 태양그룹 사모, 즉 최민준의 장모가 될 사람이었다. 어머, 처음 뵙는 얼굴이네. 어느 댁 따님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눈빛은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값을 매기고 있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내 침묵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은 정말 별일이야. 근본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든 신분 상승해 보려고 애쓰는 꼴이. 우리 사위될 아이도 그런 여자 때문에 고생 좀 했다지 뭐예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숨이 막혔다. 도망치고 싶었다. 바로 그때 내 허리에 단단한 팔이 감겼다. 익숙한 차가운 향기와 함께 강지훈이 내 등 뒤에 서 있었다. 제 아내에게 무례한 질문을 하시는군요. 윤 사모님.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 사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 강 대표. 난 그냥 궁금해서. 제 아내의 근본은 바로 접니다. 제2그룹이 곧 제 아내의 배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존엄성은 제2그룹의 존엄성과 직결됩니다. 이 이상 선을 넘는 발언은 제2그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 사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강지우는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한번 훑어본 뒤 나를 데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창밖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까의 일을 되새겼다. 그는 계약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이 멋대로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얼지 고맙습니다. 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한참 만에 대답했다. 내 아내니까. 그의 대답은 여전히 건조했다. 하지만 내 아내라는 그 당연한 말이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다.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을 때 휘청하는 나를 그가 부축했다. 괜찮습니까? 네, 조금 어지러워서.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평소처럼 자기 방으로 향하는 대신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라 내게 건넸다. 처음이었다. 그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 것은 나는 그가 건넨 유리잔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에 아주 잠깐 스쳤다. 나는 그 미세한 접촉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감정이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혹은 나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그가 건네준 물컵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얼음장 같던 우리 사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그것은 사랑이나 설렘 같은 감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차갑기만 하던 이 황금 세장 안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아내로서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과거가 망령처럼 나를 찾아왔다. 그날은 한 갤러리에 VIP 오프닝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이제 이런 행사는 제법 익숙해져서 나는 제법 능숙하게 강지훈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의 시선 속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숙이는 여자가 아니었다. 제2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나는 제법 잘 적응해가고 있었다. 잠깐 저쪽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는 얼굴이 있어서. 강지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홀로 그림 앞에 서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래서 증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여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는 최민준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미모의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딸, 그의 새로운 약혼녀였다. 이런 데서 다 보네. 잘 지냈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심지어는 반가운 척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의 뻔뻔함에 역겨움이 치밀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시선에 그가 당황한 기색을 보일 때쯤 그의 약혼녀가 끼어들었다. 민준 씨 아는 분이야? 인사는 시켜줘야지. 아, 예전 직장 동료야. 직장 동료. 우리의 3년은
함께 꿈꾸었던 미래는 그에게 고작 그 한 단어로 정리되는 것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강지훈 대표님은 어디 가셨나 봐. 서연 씨,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강 대표님을 만났어? 비결이라도 있는 거야? 그의 약혼녀는 나를 향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녀에게 나는 팔자를 고친 운 좋은 여자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아내에게 용건이라도 있으십니까? 최민준 씨? 강지훈이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의 등장은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최민준의 얼굴은 당혹감과 질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엉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내가 버림받고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 옆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하나가 나를 내 아내라고 부르며 서 있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냥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최민주는 비굴할 정도로 빠르게 꼬리를 내렸다. 강지우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본 뒤 나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품에 안겨 걸어가는 동안 나는 등 뒤에 꽂히는 최민준의 시선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등장은 겨우 아물기 시작한 내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한참을 뒤척이는데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나야 민준이야. 서연아.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해가 있었어. 나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제발 내 말을 믿어줘. 보고 싶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역겨움과 분노로 숨이 막혔다. 이제 와서 오해라니. 보고 싶다는 그 뻔뻔한 말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쑤시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라도 직접 듣고 따지고 싶다는 미련이 발목을 잡았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 자고 있었군. 강지훈이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을 들고 있었다. 가끔 내가 잠 못 드는 밤이면 그는 말없이 이렇게 우유를 가져다 주곤 했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더니 이내 시선을 내 휴대폰으로 옮겼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가져갔다. 그의 눈이 화면의 글자들을 빠르게 훑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종류의 분노를 보았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차갑고 고요한 분노였다. 그는 내 휴대폰으로 최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겁이 났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최민준 씨. 강지훈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낮고 위협적이었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최민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시는 내 아내에게 연락하지 마. 그는 한마디만 내뱉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이 태양그룹의 사위가 되어서 얻은 그 모든 것들 내가 전부 사라지게 만들어줄 테니 명심해. 그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내 휴대폰에서 최민준의 번호와 메시지를 삭제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나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탁재 우유컵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나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계약 조항을 이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 계약 결혼이 처음으로 나를 지켜주는 진짜 방패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선명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오갔다. 그것은 동정도 비즈니스도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 사이의 조용한 유대감 같은 것이었다. 최민준의 일이 있고 난 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강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았다. 가끔 거실에서 마주치면 그는 먼저 나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고 내가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있으면 멀리서나마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은 문이 열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밤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서재에서 일에 몰두해 있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흐르는 모습이 마치 울고 있는 도시의 눈동자 같았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나왔다. 그는 잠시 쉬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주방으로 향했다. 나를 발견한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내 옆을 지나쳐 갔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그가 몸을 숙이기도 전에 내가 먼저 사진첩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무심코 펼쳐진 페이지를 보고야 말았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강지훈과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여인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정원 앞에서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어린 강지훈의 얼굴에는 지금의 냉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진난만한 행복이 가득했다. 꿈은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사진첩을 닫았다. 그는 내 손에서 사진첩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평소의 무표정과는 다른 깊은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일부러 보려던 건. 그는 아무 말 없이 사진첩을 든 채 돌아섰다. 서재로 다시 들어가려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여묘님, 있어요?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 어머니는 제2그룹의 안주인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회사를 위해 더 큰 야망을 위해 지금의 어머니, 즉 K건설의 외동딸과 재혼하셨죠. 그리고 진짜 내 어머니는 가족 앨범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에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야망을 위한 배신.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비즈니스적 적대감이 아니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뼈에 사무친 상처였던 것이다. 최민준을 향한 그의 그 서늘한 분노가, 태양그룹을 향한 그의 집요한 복수심이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되었다. 그 역시 나와 같은 피해자였다.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어리고 약했을 때 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선 남자.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외로운 소년. 그의 눈동자가 빗속의 도시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가 사진첩을 꽉 쥔 손 위로 내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였군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줬던 거군요. 내 말에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계약으로 묶인 갑과 을이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여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방어막이 무너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연약한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동정심에서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공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나의 작은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한마디에 그의 눈빛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길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차가운 집 안에 아주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사람 사이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에 일이 있은 후 강지훈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함께 거실에서 각자의 책을 읽기도 했고 가끔은 내가 새로 디자인한 스케치를 그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고용주가 아니었고 나 역시 그의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알아주는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질수록 그것을 위협하는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아침 오 여사가 다급한 얼굴로 내게 와서 말했다. 사모님, 본가에서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회장님, 강지훈의 할머니이자 제2그룹의 살아있는 신화, 강 회장이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나를 부른 이유는 단 하나일 터였다. 갑자기 나타난 근본 없는 손자 며느리를 직접 심판하기 위해서 강지훈은 출장 중이었다. 나는 그의 부재 속에 홀로 그 부름에 응해야 했다. 본가는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그곳을 채운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강 회장을 기다렸다. 잠시 후 고운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노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그녀는 내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뜯어보았다. 그 시선은 내 영혼까지 꿰뚫는 듯했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낭낭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내 눈을 보거라. 너는 내 손자를 사랑하느냐?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랑. 우리는 한 번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우리의 시작은 거래였고 지금 우리의 감정은 그 어떤 단어로도 정의하기 힘들었다. 내 침묵에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 하기야 우리 집안에서는 드문 일도 아니지. 하지만 지훈이만큼은 그런 상처를 다시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든 돈이면 네가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다.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떠나거라. 지훈이에게는 내가 잘 말해두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사라져 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모욕이었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강지훈의 진짜 아내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봉투를 받아들고 일어서려던 순간
내 머릿속에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사진첩을 들고 있던 그의 흔들리던 눈빛, 내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던 그의 무뚝뚝한 손길, 그리고 내 아내라고 불러주던 그의 낮은 목소리. 나는 이대로 떠날 수 없었다. 이 관계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감정들은 진짜였다. 나는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회장님,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눈썹이 꿈틀했다. 회장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저희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강지훈 씨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감히 그 사람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 대답에 그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네가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냐?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하시죠, 할머니. 문이 열리고 출장에서 막 돌아온 듯한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나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지훈아, 네가 어찌 알고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가 할머니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이 사람은 계약으로 묶인 아내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여자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등 뒤에서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길에서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가 다시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저는 2번 다시 제 사람을 잃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께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제2그룹의 후계자 자리 저 역시 버리겠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대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 회장은 충격받은 얼굴로 자신의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번만큼은 강지훈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한옥을 벗어나 채 오를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내게 먼저 입을 맞췄다. 그것은 뜨겁거나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아주 조심스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거짓된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버렸다는 것을.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세계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도 넘지 못할 선도 없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은 그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던지는 선전포고와 같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이전의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오늘 뭐 할 겁니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늘 내게 일정을 통보했지. 내 계획을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글쎄요. 딱히 계획은 없는데. 그럼 나갑시다. 네? 데이트. 보통 연인들은 주말에 그렇게 한다던데.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서 데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어색했지만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웃음이었다. 비극이 시작된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한 웃음이었다. 우리는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평범한 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값비싼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나는 숨 막히는 드레스 대신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다.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나란히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다. 그는 제2그룹의 대표가 아니었고 나도 그의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막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평범한 남자와 여자였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강지훈은 주방에서 재앙 그 자체였다. 그는 양파를 썰다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했고 파스타 면을 삶다 냄비를 태워 먹기도 했다. 나는 그의 서툰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는 그런 나를 민망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엉망진창인 주방에서 서툴게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보다 더 많이 웃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서서히 온기를 되찾아갔다. 나는 나의 전공을 살려 집안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다. 차가운 가죽 소파 옆에는 따뜻한 색감의 쿠션을 놓았고 텅 빈 벽에는 내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을 걸었다. 삭막하던 발코니에는 작은 화분들을 들여와 미니 정원을 만들었다. 강지우는 나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내가 가꾸는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집이 달라졌군. 따뜻해졌어. 그의 말에 나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집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의 이름으로 온전히 서고 싶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내 포트폴리오를 아주 진지하게 검토했다. 실력이 있군. 하지만 회사를 차리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알아요. 그냥 작은 스튜디오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라면 잘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투자자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의 지지는 나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나는 한서연이라는 내 이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최민준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여주인공도 강지훈의 계약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우리의 계약 결혼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때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었다. 이 숨막히는 감옥에서 벗어날 해방의 날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달력에 표시된 그 날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제 그날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우리의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골라준 편안한 홈웨어를 입고 내가 가져다 놓은 스탠드 조명 아래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성주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남자였고 나의 가족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기적처럼 서로를 발견하고 구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약서상에 1년이 되는 날 아침이 밝았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옆자리를 보았다. 곤히 잠든 강지훈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얼굴선을 쓸어보았다. 1년 전 오늘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나는 이 남자를 만났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잠이 덜 깬 그의 눈이 나를 발견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는 아주 익숙해진 그의 미소였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네?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과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평소처럼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가 운전하는 차는 익숙한 도심을 벗어나 어딘가로 향했다.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은 채 그는 아주 익숙한 길을 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춰 선 곳을 보았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1년 전 나의 결혼식이 열릴 뻔했던 바로 그 웨딩홀 앞이었다. 내 인생 최악의 장소, 모든 비극과 상처가 시작된 곳이었다. 나는 차마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곳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먼저 내려 내 쪽의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우리는 웨딩홀 앞 분수대에 나란히 섰다. 1년 전 내가 텅 빈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있을 뿐 지금의 나를 무너뜨릴 힘은 없었다. 여전히 이곳이 싫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괜찮아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여기는 제 인생이 끝난 곳이 아니었어요. 당신을 만난 곳이잖아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이에요. 내 말에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내 손을 더욱 꽉 잡고 내 앞에 돌아섰다. 한서연 씨. 그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오랫동안 텅 빈 성에서 혼자 살아가는 왕과 같았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도 따뜻하지 않았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내 손을 들어 올려 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에 입을 맞췄다. 당신은 내 얼어붙은 세계에 들어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소. 웃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를 믿는 법을 알려주었지.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천천히 내 앞에서 다시 한쪽 무릎을 꿇었다. 1년 전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1년 전 이곳에서 나는 당신에게 계약을 제안했소. 그가 내 손을 잡은 채 말했다. 오늘 나는 그 계약을 영원히 파기하고 싶소. 그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거대하고 화려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내가 스케치북에 장난처럼 그렸던 심플한 디자인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나와 정말로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내 곁에 평생 머물러 주시오.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세요, 서연 씨. 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네, 그럴게요. 그는 활짝 웃으며 일어나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손가락에서 계약의 증표였던 반지를 빼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의 진심이 담긴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귓가에 크게 울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화려한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대신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발코니의 작은 정원을 함께 가꾸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려 먹으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기댄 채 책을 읽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창밖의 야경을 보고 있었다. 1년 전 나를 외롭게 했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지훈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아주 많이. 그는 내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기적.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서로의 구원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더없이 행복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스산하게 끌렸다. 하객들의 축복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야 할 웨딩홀은 지독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의자마다 정성껏 묶어둔 하얀 리본은 마치 조문객을 기다리는 듯했고 단상 위에서 시들기 시작한 꽃들은 내 몰락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다. 내 숨소리, 그리고 심장이 쿵, 쿵,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불과 몇 시간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광대가 되어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손에 든 부케에서 장미 꽃잎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작은 소리가 거대한 홀 안을 가득 메우는 듯했다. 그때였다. 홀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검은색 슈트,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운 얼굴. 그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강역으로 침묵을 깨며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그저 넋을 잃은 채 그가 내 앞까지 걸어오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산산조각 난 내 모습을 훑었다. 나는 그 시선 앞에서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위로? 아니면 조롱?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벨벳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 담긴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서 잔인할 정도로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텅 빈 예식장, 버림받은 신부, 그리고 생면부지 남자의 청혼.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분명 끔찍한 악몽의 한 장면일 터였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내 세상은 온통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이쪽으로 와서 앉아봐. 작은 카페 안 민준 씨가 나를 향해 손짓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내 마음을 햇살 좋은 날의 빨랫감처럼 뽀송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주말 오후의 나른함을 즐기며 결혼식 최종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청첩장 문구는 이걸로 하는 게 좋겠어. 서로의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어때? 좋아요, 민준 씨. 정말 우리 이야기 같아요.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채취와 은은한 커피 향이 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3년을 만났다. 같은 회사 디자인팀에서 처음 만났고 그의 성실함과 다정함에 끌렸다. 그는 언제나 내 편이었고 나의 작은 성공에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으며 내가 지칠 땐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 예산이 넉넉하진 않지만 네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떻게든 맞춰볼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바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민준 씨랑 함께라면.